지지적 정신치료에서는 확실히 변화의 기제가 비해석적 개입, 그리고 관계 그 자체에 달려 있다. 메닝거 재단의 정신치료 연구 프로젝트에 기초한 월스테인의 연구는 장기 추적 조사에서 지속적 증상 호전을 이끌어낸 지지적 정신치료의 변화 기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비록 메닝거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기에는 경계선 인격 장애가 유행하는 진단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환자 중 상당수는 현재 경계선 환자로 분류될 것이다. 월스테인의 연구에서 설명한 변화의 기제 중 하나는 분석되지 않은 긍정적이고 의존적인 전이를 통한 전이 치유였다. 또 다른 변화의 기제는 치료적 무기수가 되고자 하는 환자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를 완전히 종결할 수 없다는 점을 치료자가 인지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반년에 한 번 정도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환자는 치료자와의 접촉이 무기한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동안에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게 메닝거 재단이라는 게 미국의 유명한 재단인데, 재단 산하의 정신치료소에서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데믹 환자를 굉장히 많이 치료한 이런 유명한 재단이에요. 그쪽에서 연구 결과물도 많고 한데, 여기서 자아심리학은 유럽에서 건너왔다고 보이고, 그런데 자아심리학 중에 한 사람이 코우시, 자기 심리학을 독자적인 어떤 학풍으로 이끌려고 애를 썼었고, 그리고 스파틴스가 현대 정신분석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스파틴스는 뉴욕에서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공부를 다 했는데 결국 졸업을 못하고 졸업장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많은 사이카틱한 환자들, 특히 분열증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치료한 아주 유능한 치료사였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모여서 연구소들을 만들어서 뉴욕에는 굉장히 많은 현대 정신분석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뉴욕뿐만이 아니고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여러 지역들에 지금 현대 정신분석을 따르는 이런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단순한 지지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아심리학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지지적인 치료하고 정신분석을 구별을 해요.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단순한 지지적인 치료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 치료한다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왈러스타인의 얘기는 긍정적이고 의존적인 전이를 통한 전이 치유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긍정적인 전이만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어그레션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그레션을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전이 치료가 여기서 트랜스퍼런스 큐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이고 의존적인 전이를 통한 전이 치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법을 단순하게 긍정적인 전이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전이까지 다루는 쪽으로 발달한 게 현대 정신분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 생각으로는 그냥 단순한 지지적인 치료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과거에 이 메닝거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이런 방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의존적인 전이를 통한 전이 치유. 그러니까 일정 부분 환자가 안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지지하고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메인테넌스를 할 수 있지만, 그 치유 방법 가지고는 이분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곳에 셀프 사이칼로지, 자기 심리학 쪽에서도 이 공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자체가 자기 이론이 정립이 되는 게 아니고 공감과 해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해요. 처음에는 그 자아심리학자로 쭉 있었던 분인데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쓰는 이제 어떤 기법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러한 자기의 치료 기법이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마치 공감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쪽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자체도 자기 이론이 공감만 가지고 치료된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융화해서 설명을 못하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코 쪽에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코우세 치료 기법에서는 어그레션을 다루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오는 월러스타인의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지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현대정신분석은 공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긍정적인 전이를 통한 공감뿐이 아니고 이걸 이고 신타닉하고 이고 디스타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동조적인 공감도 있지만 자이조적인 공감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계속 칭찬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분 안에는 공격성이 계속 있는 이 사람은 계속 칭찬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역할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분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안에 공격성인데 공격성을 드러내고 얘기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공격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감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의식에 공감할 거냐 무의식에 공감할 거냐 하는 어려움이 생겨요. 나한테 아주 애착을 보이고 있는 저 모습과 나에 대한 공격성을 품고 있는 분열된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공감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공감한다고 할 때 무의식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무의식에 공감한다고 할 때 의식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중립성을 여기 좀 변형되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과 무의식 쪽으로만 치우쳤을 때는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의식 속에서는 나를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무의식적인 대상관계 속에서는 내가 자기를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무의식적인 정서에 조인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의식 쪽에서는 기분 나쁘긴 하지만 실제 어떤 경우는 이 무의식의 조인이 파워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 의식의 조인이 하는 쪽으로 가지만 의식적인 조인을 가지고 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선생님은 도대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 같은 벽창호를 만나가지고 제가 3년을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나도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저는 나아지지가 않아요. 어떡하 선생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나아지지가 않는데 더 이상은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성이 나왔어요. 드디어 아주 파지티브한 트랜스퍼런스를 버티다가 이제는 이 사람의 공격성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쩌면 이 공격성이 한 번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계속 이 공격성이 들어왔을 때 이분에게 파지티브한 쪽으로만 계속 이분의 정서를 담아내려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하는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이런 경우에. 아니야,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이 얼마나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잖아.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당신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이 많이 좋아졌다고 내가 아무리 칭찬해도 이 사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선생님, 도저히 선생님하고는 이제 선생님 좋은 사람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선생님하고 이제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아니야, 당신이 그냥 오기만 하면 당신 나을 거야 라고 해봐야 이분은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런 경우에는. 그때 이거 디스타니간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하는 거예요. 조이닝은 그 사람의 정서하고 그 사람의 정서 입장이고 미러잉은 내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예요. 당신은 그런 마음이면 나도 당신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이게 미러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에게 저도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선생님이 요즘 들어서 계속 내가 애써도 내 애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탓하고 치료 효과가 없다고 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전들 선생님 치료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겠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그 치료사로는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선생님 그냥 좋은 선생님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공격성이 아니고 인터벤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래요. 선생님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나 떠나겠어요. 라는 사람도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이 떠나겠다면 난들 기분 좋아? 이때는 굉장히 강렬한 아까 내가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당신 같은 분 내가 치료한다는 건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이런 분,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내가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떠나세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굉장히 이거 디스타니간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선생님도 목석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엔 선생님이 참으로 자기의 답답한 심정, 자기한테 일어나는 분노를 선생님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자기 정서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얘기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이고 디스타니간 미러잉을 하면서 어그레션은 어그레션으로 이렇게 또 대응해주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단순하게 파지티브한 정서만을 주고받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까지도 다 인터벤션을 사용하게 돼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그리고 현대정신분석은 말하자면 야전 이론이에요. 전쟁에서 쓰는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치료 대상 자체가 사이카트한 거나 보더라인을 치료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성이 끄덕도 않을 어떤 배심이 길러져야만 이분들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현대정신분석에서 분석가 훈련 과정에 처음 시작하는 게 정신병동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임상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한 1년 반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먼저 겪는 거죠.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분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스파티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치료해서 낫지 않을 환자는 없다. 그런데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건 치료자 잘못이지 환자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담자는 원래 힘들어서 온 사람인데 내가 그분을 돌볼 수 있는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지 당신 정말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받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클래스가 경계선 환자 케이스에서 그런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 어그레션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어그레션도 사용하셔야 돼요. 공개가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가 들어올 때
내가 오냐오냐만 해가지고 관계가 정상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나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이분이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듣는구나라고 공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임상적인 기법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심스럽게 좋은 얘기만 하는 쪽에 길들여져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좋은 얘기도 서로 하지만 언짢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뭐 때로는 항상 부모는 뭐든지 해줄 수 있고 서포트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어렵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보여줄 때 오히려 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해가는 것을 좀 느끼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패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의존적인 환자들이 생겨나는 게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이에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퍼부어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한다고. 그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의존성을 계속 높여주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분들이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이 안 된 사람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요. 지금 문제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에서 지나친 어떤 지지,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하는 그게 정말 사랑인지 우선 그 의도부터 봐야 돼요.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쪽의 사랑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주지 않고 물질만 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서 난 너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그 긍정적인 게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표출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부모한테 아빠 그 얘기는 난 불편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아이들이 나에게 대들 수 있으면 여러분 아이를 잘 기른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화를 내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아이를 키워낸다면 우리가 큰 실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부당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아이가 되어버리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와서는 그 거절에 되게 취약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좀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거절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토의나 회의를 할 때 A라는 의견이 있으면 B도 있고 C도 있고 D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A라는 의견을 낸 사람 앞에 이제 B나 C를 얘기하면 B라는 의견을 냈다, C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A를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거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취약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절단하거나 이제 뭐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정서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가 어떤 면 우리가 제일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것이 미덕인 양 이렇게 옛날 요즘 부모들은 또 그 정반대로 또 가가지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어서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안 그래도 저는 어제 우리 집 애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정서의 뭐랄까요, 그 진짜 본질적인 정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게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오염됐다 그랬어요. 오염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다 갖다 놔가지고 막 가려져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껍데기가 있고 싫어하는 껍데기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껍데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자꾸 보여준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데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그 안에 진짜 들어있는 게 뭔지를 이제 그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알 거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동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들깨 와일드 도그가 그 저기 헌트할 때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서로 작전을 짜가지고 뭐 우리 애는 뭐 귀를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 작전할 때 보면 귀가 막 움직여져 가지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게 신호가 되냐 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결론을 못 내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원초적인 것들이 동물한테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냥 알고 느끼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서로 간의 릴레이션십 속에서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는 이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뭐냐면은 자꾸 이제 지적으로라든지 뭔가 감각적으로 오염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자기를 갖다가 위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정서까지도 위장해 버리니까. 근데 위장된 거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걸 모르는데 한국 사회도 이야기했거든요. 한국 문화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거를 알아달라고 요청하니 그, 그 대하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미쳐간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랬죠. 그래서 말하는 것하고 안에 게 이제 차라리 말이라도 하면은 그래서 이제 3대 거짓말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나 빨리 죽을 거야 하는 거하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 하는 거 그게 다 위장되어 있는 거라고 안에는 다른 이야기 들어있다고 이제 그 애들이 하고 이제 좀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들이 그 어떻게 위장되어 있는 거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야 되는 거. 그래서 식스스 센스라는 게 귀신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식스스 센스는 어쩌면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다루니까 자꾸 귀신 보는 걸로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뭐 그런 이야기들 막 나눴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부분의 방어는 무의식적이니까 아이들 그거 방어하지 말라고 했을 방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의식적으로 방어가. 근데 방어를 하는 것을 그냥 그 방어된 상태로 인정을 하고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스스로도 무의식적인 방어들이 일어나는데 의식으로 픽업 못하는 내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바로 그러니까 무의식에 내가 억압되어 있는 것을 알 수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어떨 때는 행동하러 나오거나 의외의 경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때는 조금 더 우리 자기 성찰이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의식 성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분석가나 상담가가 필요한 거예요. 개개인 보고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성찰하면 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거나 불편한 것은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이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의식적인 방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게 아는데 왜 너는 모르느냐. 그때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